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293페이지 배울까요? 293. 자, 어디 봅시다. 우리 이제 뭐 하고 있냐면 투자 분석 기법이란 게 있어요.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이제 어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그걸 우리가 수지라고 했거든요. 저번주에 수익과 지출. 이제 이런 걸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투자를 채택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이거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용어를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하나 있죠. 이런 말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할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할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다음 책 좀 잠깐 몇 페이지만 잠깐 넘어가 볼게요. 300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300페이지를 보니까 어림셈법이라는 용어 보이시죠? 그렇죠? 어림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림. 자, 어디? 여기는 지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나와 있고, 지금 거기 보니까 어림셈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림셈법. 어디? 셈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셈. 계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어림. 그러면 정확하게 하겠다, 어림 잡아서 하겠다. 어림 잡아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한 감을 좀 익혀야 되니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것은 할인을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어디 볼래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토지를 처분하면 7억 원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다. 할인율을 6%를 적용했을 경우 이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를 할인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7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6%는 0.06이니까 0.06에 3승분의 1. 자, 이거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지. 웃고 말지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할인한다는 것은 계산이 빠르게 끝나요? 어렵게 끝나요? 어려운 거죠. 대신에 정확한 값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말 그대로 할인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고, 다음 두 번째 이게 무슨 법? 어림셈법. 셈을 계산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어림 잡아서 하겠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3년 후 7억 원이 현재 가치가 얼마냐를 할인해서 계산하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림셈법은 3년 후에 7억 원도 그냥 지금의 7억과 똑같아 라고 해버린대. 그럼 계산이 엄청 빠르게 되는 거죠. 3년 후에 7억도 지금의 7억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림셈법은 계산은 간편하지만 할인해 안 해? 할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했어요? 부정확하게 했어요? 부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냥 찍어봐요. 정확한 판단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하고 어림셈법하고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쓰겠죠. 근데 정확성보다는 또 우선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는 어떤 법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어림셈법을 쓴다라고 감만 좀 잡아주세요. 감만.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294페이지를 잠깐 와보세요. 294페이지. 거기 보니까 단가로 1번에 수년가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자, 우리 이제 있잖아요. 그 책에다 막 제가 1월달 이제 수업 들어가면 이제 저도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제 책에다가 막 밑줄 그어놓고 막 별표 쳐놓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색깔 칠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업도 그냥 뭐 어디 보라고 하면 그냥 보기만 하고 책에다는 별도로 체크하지 마세요. 우리 1, 2월달, 3, 4월달 가면서 책에다 다 체크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 보니까 아까 수년가법이라는 용어가 있죠. 수년가. 이제 용어를 먼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현가. 자, 여기 잠깐 주목. 우리 저번 주에 현가란 소리 들어봤어요. 현가는 뭐의 줄임말? 현재 가치를 줄여서 하는 말이 현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고 났어요? 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이란 것은 순수한 내 돈이죠. 순수한 내 돈. 그래서 순은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고 남은 순수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을 순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그대로 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투자하다 보면 현금이란 돈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현금이란 돈이 빠져나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렇게 있는데 순은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가지고 온전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게 바로 순이에요. 근데 얘가 언제 가치 시점에서 이야기하겠대요? 현재 가치.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줄임말 현가라고 그래요.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서 돈으로 알아보는 것을 순현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으로 알아보는 거. 그럼 이제 용어만 잠깐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대신에 한마디만 더. 손익분기점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손익분기점. 그러면 내가 투자할 때 3억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얼마를 벌어야지 손익분기점이 돼? 나갈 때 3억 들어갔죠.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정확하게 3억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들어오는 돈 3억에서 나가는 돈 3억을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얘는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에서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를 돈에서 돈을 빼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자, 돈 가지고 빼서 알아보는 거에서 기준값은 얼마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말고 앞으로 순현가라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순현가가 0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예. 순현가는 돈이니까 기준값이 얼마다? 0. 어디 해볼게 그러면. 분석을 했더니만 순현가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0이 기준값인데 0보다 작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야. 안 하겠죠? 다시. 순현가 0이라는 건 말이죠. 딱 정확하게 투자자가 원하는 정상적인 이윤만 가져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순현가 0보다 크다는 것은 0 플러스 알파죠.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요 소리만 기억하고 넘어갈 거예요. 점프할 건데 순현가는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에서 나간 돈의 현재 가치를 빼서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돈 가지고 빼서 알아보는 것의 기준값은 얼마다? 0이다. 마치 뭐 생각해라? 손익분기점 생각해라.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 버리고요. 어디로 이제 가냐면 300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300페이지. 거기 가보면 이제 어림셈법이 나와요. 어림셈법.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셈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건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겠다, 어림잡아서 하겠다. 어림잡아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할인하지 않고 분석하겠다 이겁니다.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다. 그러면 할인하지 않으면 4년 후에 13억은 지금 얼마다? 13억이다. 2년 후에 8억은 지금의 8억이다. 그게 바로 어림셈법의 특징이야. 그럼 이제 어림셈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할인하지 않는다 이건데 일단 책 하단부에 보니까 저 표가 하나 있어요. 표가 있는데 어림셈법에는 이런 말이 있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는 승수법이란 분석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익률법이란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 지금 머릿속에 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용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법에는? 어림셈법에는 무슨 법과?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이렇게. 어디 책에 그 표를 보니까 승수법 몇 가지 나왔어? 4개 나왔죠. 어림셈법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그럼 총 8개네? 자, 근데 시험에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율을 고려했냐 안 했냐를 갈라내라. 이걸 잡아내라는 게 거의 나오거든요. 그럼 잠깐 볼게요.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 거 맞아요? 엄마가 할인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중에 그 8가지를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에 승수로 끝나든지 끝에 율로 끝나면 무슨 법이야? 어림셈법이야. 그러면 할인 안 했다라고 그냥 찍어버리는 거야. 자, 이게 주목하세요. 총자산회전율법은 할인율 했다 안 했다? 율. 안 했죠? 세후현금수지 승수법은 할인율 고려했다 안 했다? 왜? 승수 좋아. 지분배당율법은? 안 했다. 율.
순소득 승수법은 왜? 승수. 예.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요런 거 뽑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어림셈법은 할인하지 않은 것인데 어림셈법에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그래서 끝에 승수로 끝나거나 수익률로 끝나면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다음. 다음. 볼게요. 2 곱하기 A는 4예요. 4. 그러면 2하고 4는 똑같지 않은데 중간에 A가 들어가면 둘이 같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2를 4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맞죠? 그래가지고 저번 주 우리가 합배의 시간 같이 할 때는 4의 개수 뭐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A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냐면요. 2에다가 뭐 해주는 숫자야? A는? 곱해주는 숫자죠? 곱할 숫자래요. 그래서 A를 뭐라 불러주냐면 2라는 숫자에다가 곱할 승자, 곱해주는 숫자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얼마냐면 양변을 2로 나누면 A 값은 2분의 4니까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자, 주목. 따라서 이런 논리에 의한다면 승수 앞에 있는 용어는 분모로 간다, 분자로 간다? 분모 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책만 잠깐 봅시다. 책 보니까 표 밑에 박스 안에 저소득 승수 보이십니까? 저승수는 승수 앞에 뭔 말이 있어? 에이, 조만 있어. 조소득 있지. 예.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들어갔어요? 저소득 들어갔죠? 다음. 순소득이 순영업소득하고 똑같아요. 자, 순소득 승수란 말 보이시죠? 승수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순소득 있지.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들어갔어? 순소득, 순영업소득 들어간 거 맞죠? 다음. 세전현금수지 승수 보이죠? 승수 앞에 세전현금수지 있죠?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갔어? 세전현금수지. 다음. 세후현금수지 승수도 분모가 세후현금수지 들어갔네? 자, 여기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체크하면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들어봐. 자, 승수 앞에 있는 용어는 전부 다 밑으로 간다, 위로 간다? 밑으로, 분모로 간다. 그 소리만 딱 들으면 돼. 그러면 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절반 해결됐어요. 그리고 분자는 또 다음 순한테 좀 알려줄게. 근데 분자도 보니까 네 놈 중에 두 놈은 똑같아. 봐봐요. 저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는 분자가 뭐예요? 총투자액 두 놈 똑같죠? 그 밑에 세전,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분자가 또 지분투자액 똑같죠? 또 이게 암기하지 않고 갈라내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 어림셈법은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그래서 끝에 승수로 끝나든지 수익률로 끝나면 무조건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승수 앞에 있는 용어 숫자는 다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딱 그 소리만 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면 돼요. 304페이지 가볼까요? 이제 304페이지 보면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비율 분석법. 그 중에 양가로 1번은 대부 비율 보입니까? 그죠? 항상 이제 시험에 나와요.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양가로 1번 대부 비율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부채 감당 비율이라고 보이세요? 그 두 놈을 가지고 이제 오늘 잠깐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용어는 뭐 비율 분석법이라 하는데 이 용어를 몰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 분석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 비율 항상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용어만 좀 듣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볼게요. 대부 비율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흔히 LTV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의 가격 대비 부채 잔금의 크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을 빌리겠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60%죠? 그렇죠. 그래요. 이런 걸 대부 비율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딱 두 개만 잡고 할게요.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대부 비율이 60%라면 1억짜리 주택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 돈을 4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대부 비율을 높여주면 만약에 80%까지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8천까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2천만 원만 있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졌네? 맞죠?
따라서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됐고, 하나만 더요. 은행이 대부 비율을 높게 해서 돈 빌려주려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대부 비율은 10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의도적으로 대부 비율을 100% 넘게 빌려주는지는 절대 않습니다만은 한번 해볼게요. 은행이 대부 비율 60%로 돈 빌려줬거든요. 근데 차입자가 자꾸 연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열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했어요. 은행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경매에 넘겨서 낙찰받은 돈 가지고 내가 빌려준 돈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1차 유찰, 2차 유찰 계속 유찰되더니 낙찰가가 5천만 원까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5분의 6이니까 대부비율 몇 프로가 돼버리는 거냐면요. 대부비율이 120%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의도적으로 은행에게 대부비율을 100% 넘게 빌려주지는 않습니다만은 담보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부비율이 100%가 넘어서서 은행은 빌려준 대출금을 온전하게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정도만 다시 딱 두 개만.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러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대부비율이 100%가 넘어설 수도 있다. 그 소리만 됐고요. 이 놈도 아주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놈인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부채 감당률. 처음에는 용어를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어디 이거 써볼게. 이런 말이 있네. 채무, 불, 이행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채무, 불, 이행률은 찍어봐.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그렇지. 용어를 한번 보니까 채무는 부채예요. 부채를 이행한다는 것은 빌린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을 제대로 갚아 나가겠다 이거지. 근데 이행이 아니고 무슨 이행이래? 자, 빚이 있는데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겠죠? 그렇죠. 다시 부채 감당률도 그냥 찍어보는 거야.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게, 작은 게.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자, 다음 주부터는 1,000원짜리로 5만 원 바꿔갖고 와. 수업 시간에 OX 해가지고 돈 내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이렇게 돈 걸고 하는 거니까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학교 가려면 어쨌든 다음 주부터 최소 5만 원씩 갖고 와요. 5만 원씩. 그래야지 돈 걸면서 하게.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그럼 감당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야?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을 갚는 거야.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말 그대로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크기. 원리금 어떻게 갚냐?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이제 큰 게 좋은데, 자 이제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으로, 분자가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암기가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순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부부순. 다시 시작. 부부순. 부부는 서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대요. 진짜 어려운 말이죠. 진짜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시험 보고 합격할 때까지는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해라? 무시하면 안 되고 서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암기 시작. 부부순 이렇게. 자, 이제 잠깐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영업을 통한 소득으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만약에 5억이다라고 이렇게 가정하자. 부채 서비스액이 10억이다. 그러면 대충 봐도 아이씨 버는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 갚아야 나갈 될 게 10억이네. 원리금 제대로 갚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그리고 잠깐 우리 학계로는 이제 계속 뭐가 등장하냐면 분수가 계속 등장해요. 분수가. 근데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분수 가지고 이 값이 크냐 작냐 이거 측정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요령을 좀 쓸 필요가 있네. 분수는 기준값이 1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분모가 10인데 분자가 10이잖아요. 그러면 1이야. 맞죠? 사실은 그 뒤에 이 말이 생략됐어요. 1배예요, 1배. 분수가 1배래. 이 말은 분자가 분모의 1배다. 그 말은 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분자가 만약에 20이래. 그러면 2입니까? 2죠? 2배란 말이야. 분자가 분모의 몇 배다? 2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분수는 기준값이 아무튼 1이야. 그러면 기준값이 1이라는 것은 둘이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학개론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몇 개만 잠깐 해볼게요. 나중에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이제 입지계수란 걸 하는데 어떤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전국 평균 고용률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용률로 뭔가 측정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이라는 산업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전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 비율은 10%인데 이 A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5%다. 그러면 얼마인가? 0.5죠. 자, 분수는 기준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 그러면 0.5라는 숫자는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작다예요. 뭐가? A 지역에서 농업이라는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산업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전국 평균 고용률은 10%인데 A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률은 30%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분의 30은 3인가? 3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건 크다야. 뭐가? A 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한 비중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분수로 측정하는 값이 1보다 크면 크다. 1보다 작으면 작다. 이렇게 다시. 우리 나중에 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 할 거예요. 탄력성. 어디 잠깐만요. 그냥 보는 거야. 가격이 10% 인상됐는데 공급량이 30% 증가하더래. 그러면 10분의 30은 3이죠. 그럼 3은 1보다 커 작아? 크죠? 1보다 크면 크다야. 뭐가 크냐?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가격이 10% 변했는데 공급량은 무려 더 크게 3배나 반응했으니까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수로 측정하는 것의 기준값은 전부 다 얼마다? 1이다. 1보다 크면 크다예요. 측정값이 1보다 크면 크다. 1보다 작으면 작다. 이렇게. 어디? 이것도 분수인가?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1보다. 자, 10분의 5는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0.5인가요? 0.5는 1보다 작죠? 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작다. 은행은 이런 놈들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번에는 순영업소득이 15억이라고 할게요. 부채 서비스액이 10억이고 10억분의 15억은 1.5인가? 1.5는 1보다 크죠? 자, 잠깐만. 부채 감당률이 1이 무슨 말이냐면요. 소득으로 원리금을 딱 갚는다 이 말이야. 근데 1.5라는 것은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고도 돈이 남는다. 이런 놈들은 은행에서 돈 빌려줘도 연체할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죠? 다시. 1.5는 1보다 크다? 크다.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크다.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분수는 기준값이 얼마다? 1. 1보다 크면 크다. 1보다 작으면 작다. 요거 나중에 써먹으면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걸러가는 것들이 좀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대부비를 해봤고 부채 감당률은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그냥 지금은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누구 말씀? 선생님 말씀. 나도 어저께 싸우고 왔는데. 자, 아무튼 그거 떠나서 학교 가려면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순종해라. 부부 순. 그렇게 부부 순. 그렇게만. 자, 이제 넘겨가지고요. 자, 뒤쪽으로 좀 갈 거예요.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용어를 좀 몇 개 좀 봐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312 잠깐 볼 거예요. 311 잠깐 볼게요. 311 자, 311페이지 가보니까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용어만
그 맨 상단에 보니까 혹시 집약적 이용이라는 용어 보이시죠? 그죠? 그냥 체크하지 마. 예. 저 밑에 반가루 2번에 조방적 토지용 보이십니까? 그죠? 자, 이제 시험 은근히 잘 나와요. 서비스 문제죠. 아, 저기 여기 시내 벗어나서 외곽을 가다 보니까 막 논밭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는 건물이 듬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 학원 옆에는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몰려 있잖아요. 굳이 제가 뭐 한자로 뭐 요건 요자고 저 집자는 무슨 자고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찍어 보는 거야. 예. 이 시내 중심에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집약적, 조방적. 남들 집약적이라 할 때 왜 혼자 조방적이라 할까? 그렇죠? 착각한 거야. 예? 예. 모일지 모여있대. 집약적 이용이라고 해. 근데 도심지를 벗어나면 건물이 듬성 있죠? 그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조방적 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됐고. 안 틀릴 거죠? 이런 거 말고도 틀릴 게 많아. 여기서 틀리면 합격 못 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또 315페이지 봅니다. 거기 보면 맨 상단에 최유효 이용 보이세요? 요거만 들어요. 요거만. 이거 가지고 오답을 주지 않습니다. 최고, 유효하게 잘 어울리는 이용이래.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주어진 조건 하에 최고 잘 어울리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그걸 갖다가 최유효 이용. 다른 말로 뭐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용어만 잠깐 들으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어디 한 장 더 넘겨서 316페이지. 예. 양가루 2번 저 밑에 보니까 스프롤 보입니까? 네. 가끔 나와요. 가끔. 스프롤 현상 밑줄 그어봐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외곽 난개발 써보세요. 외곽 난개발. 외곽 난개발. 썼어요? 책 맨 밑에 보니까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는 것은 밑줄은 안 돼, 지금은. 밑줄은 다음 주부터 해줄 거니까. 예. 도시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 성장이 도시 매각적으로 확대되면서 무계획적, 불규칙적, 무질서한 수도. 계획적이 아닌가 봐. 규칙적으로 안 됐나 봐. 질서 있게 확산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이 제대로 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죠? 그래서 난개발이라고, 난개발. 그래서 앞으로 스프로는 그냥 뭐라고 생각이라? 난개발이라고 생각이라. 근데 제가 하나 더 쓰라고 그랬죠? 뭔가 이유가 있어. 그냥 써놓으면 돼. 써놓으면 돼요. 놔두고요. 어디 이제 용어 또 하나 보고 318페이지 용어 하나만. 체크는 하지 말아요. 그냥 용어만 볼 거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주거분리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주거분리는 한번 해볼게요. 주거분리. 주거지가 분리됐대.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택지역과 저소득층의 주택지역은 혼재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직주분리라는 용어 나왔네. 그냥 찍어보는 거야. 네. 직주가 분리됐나 봐. 주가 뭘 것 같아요? 그치. 주는 여기서 주거지, 여기서 주거지야. 이건 주자, 주거지. 직이 뭘까? 직장.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직주분리다라고 합니다. 용어만 잠깐 들어보면 돼요. 네. 자, 이제 뭐 개발 이쪽 놔두고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어디 우리 부동산 관리 파트 갈 거니까 358페이지 일단 저기 잠깐만 그 앞에 거 먼저요. 346페이지 갑니다. 346. 자, 부동산 관리에서 이제 꼭 우리가 이제 나중에 써먹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잡을 텐데, 이제 부동산 관리의 의, 분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거 안 할게요. 통상 이제 시험에서 건드려주면 어디를 가지고 건드려주냐면 51페이지를 잠깐 가보면 351페이지죠. 거기 보니까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의 분류 있죠. 그죠? 1번 보니까 자가관리 방식 있죠. 예, 그럼 한번 써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관리의 3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3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책 방가로 1번에 보니까 무슨 관리 나왔어요? 자가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가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자가관리라고 그래요. 또는 직접관리, 자기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저 밑에 방가로 2번은 뭐라 나왔습니까? 위탁관리 나왔죠? 위탁관리 나왔죠? 위탁관리라는 것은 관리 전문가한테 관리를 맡긴다 해서 위탁관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장만 살짝 넘겨볼게요. 그러면 넘겨보면 방가로 3번에 뭐가 나오냐면 혼합관리가 나와요. 혼합관리.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놈 가지고 이제 잠깐 한번 보는데 항상 문제는 이게 답은 뻔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책에다 체크 몇 가지 해줄 테니까 체크 한 것만 좀 해보세요. 다시 앞쪽으로 빠꾸에서 넘어갔어요. 빠꾸. 자, 자가관리 있죠. 자가관리. 자, 그 맨 상단에 자가관리가 있는데 딱 두 줄만 밑줄 그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에 중간에 건물의 기밀이나 보안 유지 용의 밑줄 그어볼래요? 351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동그라미 3번에요. 그 자가관리는 소유자의 통제력 확보 그 옆에 건물의 기밀이나 보안 유지 용의 그것만 밑줄 그것만.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관리 업무의 타성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 밑줄. 한번 그거 보세요. 했나요? 그렇죠. 다음 맨 밑에 줄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위탁관리는 밑줄 그지 마지. 전문업자를 활용함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여 밑줄.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까지 밑줄. 그 옆에 건물의 기밀이나 보안 유지가 곤란한 문제 밑줄. 밑줄. 352페이지 잠깐 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저기 혼합관리에서 동그라미 3번에 아주 밑줄 긋지 마요. 전문업자를 이용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밑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까지만 밑줄. 자, 거기서 그냥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7번 좀 볼게요. 어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장단점을. 먼저 자가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한다. 장점도 있고 역시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가관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장점은 뭐냐면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그 건물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도 뛰어나고 뭐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고 임차인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뭐 등등등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자가관리 장점. 자기가 자기 걸 직접 관리하니까 건물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용이하겠어요? 곤란하겠어요?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이 있답니다.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예. 비전문가가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뭐 이 정도는 그냥 놔둬도 괜찮겠지. 매너리즘에 빠져. 그걸 갖다가 타성에 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관리 업무에 무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성화 현상도. 예. 다음. 이제 위탁관리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데 역시 여기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탁관리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 먼저 위탁관리의 장점. 관리 전문가한테 맡겨.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건 아니야. 점검표에 의해서 꼼꼼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 걸 내가 관리하면 외부로 기밀이 안 새어나가. 근데 남한테 맡기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용이하겠어요? 곤란하겠어요? 곤란한 이런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는 서로 상반되는 용어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장단점도 서로 반대로 나타나나요? 그러네. 자가관리 장점은 위탁관리에서 단점으로 반대로 나타나고 자가관리의 문제점은 위탁관리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자가관리, 위탁관리 중에 한 놈만 가지고 열심히 보면 되겠다. 그래놓고 위탁관리는 반대다. 이래버리면 되겠네요. 예, 오답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가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X, X. 위탁관리는 건물에 대한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OX, X. 딱 그렇게 나옵니다. 네, 됐고. 이제 혼합관리. 혼합관리는 말 그대로 건물 소유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위탁을 하는 이런 형태를 혼합관리다라고 하는데요. 자, 볼래요? 건물 소유자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이제 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법률적인 문제, 임대차 계약, 권리 분석 이런 건 내가 직접 내 능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죠. 소유자가. 다음. 영업 경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관리소장을 뭐 교체한다든지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등의 노력도 직접 할 수도 있죠. 예. 청소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 예. 근데 엘리베이터 시설물, 화재 안전 점검, 전기 안전 점검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하면 돼,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사람 생명 달린 거죠. 그런 것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전문 업체한테 맡기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혼합관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거. 그게 바로 자가와 위탁이 혼합된 거 맞죠? 근데 혼합관리는 시험에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는데 장점은 시험에 나와도 오답이 안 나와요. 혼합관리는 소유주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업체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뭐 맞는 소리, 의미가 없어. 단점이 있어, 단점. 요게 이제 중요한데 한참 오래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모 호텔에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밀어버리니까 엘리베이터 하단부가 쑥 뒤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사람이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대요. 호텔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업체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겠죠. 너는 엘리베이터 관리를 왜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했느냐라고 책임을 묻는데 또 이제 엘리베이터 업체에서는 아니다, 나는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잘했을 뿐이고 비정상적인 힘이 이렇게 가해져가지고 사고 나는 것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 그리고 호텔 너네들은 CCTV로 보고 있는데 왜 사람들 싸우고 있는데 안 말렸느냐. 나는 책임 없다. 라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합관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놈이 정확하게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명, 불분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 정도만 잡으면 돼요. 이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리하면 다른 건 뭐 둘째 치고 요 부분이 그나마 좀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세요. 다음에 이제 어디 354페이지 하나만 더. 354페이지 맨 상단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무슨 임대차 있어요? 순임대차. 동그라미 3번은 비율임대차. 그러면 책 맨 위에다 이것만 하나 써놓으세요. 공순위 비매품이라고 잠깐 써보세요. 잠깐만. 공순위 비매품 이렇게. 자, 암기 시작. 공순위 비매품. 자, 이제 나중에 써먹을 건데, 자 볼게요. 공업용 부동산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 좋아요. 순임대차를 적용해요. 순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은요, 상가 뭐 팔고 하는데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를 적용하거든요. 비율임대차. 근데 비율임대차는 계산 문제로 나온 적도 있는데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부동산에 매달 기본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다. 그리고 옵션이 있다. 옵션. 전월 매출액 중에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0%를 임대료로 반영하겠다. 근데 전달 매출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 달 임대료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잘 될 수도 있어요.
300이죠. 300. 왜? 매달 임대료 100만 원 내기로 했죠? 그쵸? 그리고 4천만 원이 10%가 아니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0% 받기로 더 했잖아요. 그러면 4천 팔렸으니까 2천만 원 초과분 2천이죠. 2천이 10%니까 얼마? 200. 그래서 총 얼마다? 300이다. 이게 비율 임대차예요. 우리 옆에 백화점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수수료 매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백화점 내에 이제 이렇게 점포가 있으면 월 임대료 얼마다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매출액의 몇 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율 임대차야. 그래서 나중에 또 가끔 이게 나와. 매장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를 적용한다. X, 공업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를 적용한다. X 하니까 요거 나중에 잡으려고 하니까요. 그냥 자, 다시 시작. 공순위 비매품.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는 세상이. 옛날에 이제 아주 안 좋은 소리인데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애를 공돌이 뭐 이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쓰면 원래 안 되는 거야. 네, 우리는 합격할 때까지만 쓸 거예요. 공순위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은 인신매매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람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원 내에서만 쓸 거예요. 이 용어는. 공순위 비매품 시작. 공순위 비매품. 사람은 팔아먹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 공순위가 무슨 말이에요? 공수는? 아니 이제 공장은 우리 시험에서 쓰는 공순위가 뭐야? 공업용은 순임대차고 비매품, 비임대차는 매장용.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튼 사람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소리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한다? 공순위, 비매품 이렇게 그냥 알고 있자. 그 정도.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어디 358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시험이 그냥 한 문제가 그냥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5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부동산 마케팅 전략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시험에 거기는 집중적인데 일단은 잠깐만 좀 체크 좀 하고. 자, 7번 볼게요. 7번 볼게요. 부동산 마케팅. 아마 용어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이것 좀 들어볼게. 마케팅의 개념. 어디? 판매란 게 있어요. 판매. 판매란 것은 세일. 돈 받고 물건을 넘기는 단순한 행위를 판매다라고 그렇게 불러주는데 마케팅은 판매보다는 좀 광의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마케팅은 요즘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지? 사전 시장 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그리고 물건을 산 소비자의 최종 만족도, 사후 서비스 AS까지 해주는 일련의 전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단순한 판매하고 마케팅은 누가 더 광의 개념이다? 마케팅이 광의 개념이 된다. 자, 일단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어디? 요거 볼게요. 마케팅은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긴 한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종전보다 아무튼 판매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나요? 확실합니다. 종전보다 무조건 판매 수익 커지긴 커지. 근데 문제가 마케팅 열심히 하면 마케팅 비용 부담도 커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 줄이는 것도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마케팅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지. 돈 들여가면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아마 시장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이런 말 있어요. 소비자 중심의 시장 또는 소비자 주도의 시장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 중심,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란 말이 있어요. 소비자 주도 시장, 공급자 주도 시장. 먼저 공급자 주도 시장은 어떤 거냐면요. 자, 요 알약을 먹으면 암기력이 20배가 향상이 돼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2달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알약이 생겼대. 사야 돼, 안 사야 돼? 100만 원이면. 그래? 1000만 원이면. 안 사?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무거나 할 수 있겠어?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알약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매해 한 20만 명 정도 수요가 있어. 시험 보는 응시생들.
근데 이 알약을 파는 사람은 딱 전국에 두 사람만 있어요. 두 사람만. 근데 갑돌이가 이거 팔고 있는데 갑돌이는 가게가 저 대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지리산 산 중턱에 있는 거야. 간판도 없어. 그래도 손님들이 알아서 사러 와요, 안 와요? 오죠. 그게 바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는 엄청 많은데 경쟁 공급이 적어. 그러면 굳이 광고 안 해도 알아서 팔리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는 마케팅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안 해도 팔리니까. 근데 소비자 주도 시장이라는 것은 말이죠. 소비자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경쟁 공급자가 엄청 많대. 핸드폰 매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에 천안역에서, 아니, 평택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핸드폰 매장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근데 핸드폰 수요는 일부 교체 수요하고 일부 신규 수요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제한적이거든. 근데 경쟁 공급자는 엄청 많아. 그러니까 매장에서 문 닫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매장 문 열고, 응? 뭐 보증금 얼마 사주세요, 잘해드릴게요 라고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알리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죠. 그게 누구 중심의 시장이에요? 그게 소비자 중심의 시장.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급자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장이 누구 중심의 시장이니까,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제 마케팅 전략을 볼 거예요. 전략. 이게 별거 아닌데 일단 시험은 요거 중심인데요. 맨 밑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뭐 나왔어요? 오른쪽. 시장 점유 마케팅 나왔어요? 네, 그렇죠. 다음 책을 한 장 넘겨보니까 방가로 1번 뭐 나왔습니까? S, T, P 전략 나왔고, 방가로 2번은요? 저기 오른쪽 페이지 4P 믹스 전략 나왔어요? 가만 놔두고 예, 한 장 더 넘기세요. 간단한 거 먼저 끝내버릴 테니까. 교재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저기 364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에 관계 마케팅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스톱. 요거 먼저 간단하니까 이야기할게요. 그냥 들으세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을 살살 달래가면서 꼬셔가면서 고객 스스로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생기도록 다 끌고 가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정확한 표현 필요 없어요. 고객을 살살 꼬셔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감만 잡아. 고객 어떻게 한다? 살살 꼬셔서 데리고 간다. 됐어요. 다음,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과 관계가 일회성 관계가 아닌 앞으로도 오랫동안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파트 브랜드 보면 삼성 하면 뭐예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렇죠. 레미안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는 힐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힐이 언덕이에요. 높은. 스테이트 신분지. 그래서 힐스테이트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고품격 아파트다.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느 쪽으로 신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아파트다라고 제품의 프라이드를 강조하고 있고, 삼성 레미안은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앞으로 미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줄 테니까 우리랑 오랫동안 같이 가자. 그게 바로 레미안이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놈이 고객과 관계를 장기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관계 마케팅 브랜드예요? 레미안이 관계 마케팅 브랜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우리 그 미용실 갔는데 10번 뭐 하면 한 번 공짜로 해준다. 뭐 이렇게 피자 시켰는데 쿠폰 몇 장 모으면 한 장 더 준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고객과의 관계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관계 마케팅 하고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면 저 앞에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 답답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한 번만 만나고 말 사이면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죠. 아, 뭐 말귀도 못 알아먹고 그러네. 아, 이거 그만둡시다. 빠이빠이 하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안 보고도 되면. 근데 우리는 다음 주에도 봐야 되고, 다다음 주에도 봐야 되고, 시험 떨어지면 내년에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한 장기 지속적으로 한 5년은 봐야 되는 그런 사이가 5년이 너무 심한가? 그래서 제가 화 안 내고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케팅 하고 있어요? 관계 마케팅. 됐고요. 다시 빠꾸 가세요. 이제 STP 볼 거예요. 자, 이제 360페이지 잠깐 볼 텐데요. 자, 그냥 한번 해봐. 그냥 해봐. STP 시작. S가 뭐냐면요. 시장을 세분화해서 소집단으로 쪼개는 것을 S라고 그래.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A, B, C, D가 이렇게 있대. 동네가. 근데 보니까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계층이고 위쪽은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고소득계층이 된대. 쪼갰죠? 다음 여기서 A하고 B가 있는데 딱 쪼개보니까 B는 주로 5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고 A는 33평 이하의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더래. 그러면 보세요. 50평대 이상의 주택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20대, 30대는 여기 살기가 불가능이죠. 아버지 잘 만나면 모를까? 불가능이죠. 그러면 아마 50평대 이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연령층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거의 50대 후반, 60대 뭐. 그래서 이 지역은 아무튼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33평 이하는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집단을 쪼개는 거를 세분화라고 그래. 쪼개는 걸 뭐라고 그래? 세분화. T는 목표 설정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여러 소비자 중에 나는 요 B 지역을 찍었대. 이게 바로 T, 목표 설정. 됐어, 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선택된 B에 맞게끔 맞춤형 차별화된 서비스로 접근해라. 그게 바로 차별화. 자, 그러면 차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지역이 B죠. B 지역의 특징, 연령층이 높죠. 소득 수준은 높죠. 어디? 그럼 B 지역은 B 지역에 스포츠 용품점 들어가면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축구 용품점? 이미 관절이 안 좋은데? 잘 된다며. 그러니까 둥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가야 돼.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점도 막 검도 막 이렇게 축구 용품점 안 돼. 그러나 골프샵, 골프웨어 이런 건 잘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디? B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아요. 예. B 지역에 병원이 들어가면 잘 될까 안 될까? 산부인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돼. 산부인과는 그러니까 병원이라 하면 안 되고 병원 중에서도 산부인과는 안 되죠. 대신에 연세가 많고 돈이 있잖아. 그러면 틀니 병원이 아니고 임플란트 전문병원 또 이렇게 우리 이거 이제 있잖아요. 이거 그런 성형 시술 이런 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둥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맞게끔 접근해라. 이 개념이 차별화야, 차별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 소집단으로 쪼개는 걸 뭐라 한다? S, 세분화. 그중에 타겟 하나 찍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선택된 목표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라. 뭐다? 차별화. 그래서 일 갖다 뭘 한다? S, T, P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4P 믹스는 P로 시작되는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걸 4P 믹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보지 마세요. 대신에 가격이라는 소리 한마디만 할 거예요. 그냥 가격. 가격은 영어로 프라이스라고 합니까? 프라이스? 맞죠? 그러니까 4P 믹스는 뭐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플레이스 뭐 등등 해가지고 P로 시작되는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라 이건데 지금 전혀 볼 필요 없고 대신에 흘려 들읍시다. 가격 전략, 가격은 이제 프라이스인데 가격 전략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시가 정책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격
신축 정책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시가란 말 들어봤나요? 횟집 가면 감성돔이 있어요. 감성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회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갑자기 먹고 싶은지 모르겠네. 그냥 일반 참돔보다 감성돔 비싸요. 비싸요. 네. 근데 감성돔은 시가라는 소리가 많이 붙었을 가능성이 커요. 시가. 그러면 어떨 때는 감성돔 1kg에 3만 원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만 원 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성돔이 3만 원 할 때는 색깔이 노란색이고 5만 원 할 때는 검정색이고 3만 원 할 때는 맛없고 5만 원 할 때는 맛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감성돔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거 그걸 갖다가 시가 전략이다, 시가 정책이다라고 해요. 이제 아직은 이제 2017년이 안 됐으니까 우리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해 보니까 그 현대 기아 자동차는 다 한 회사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나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자체적으로 경쟁 관계예요. 예? 그래서 현대 직원들하고 기아 직원들하고 받는 월급 체계라든지 이런 게 달라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 관계인데 기아가 현대를 역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아가 성과급을 이번에 더 받았을 거야. 근데 보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올해 내수가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할인 판매를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랜저도 신형 요즘 나오는 거 말고 기존 그랜저도 9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 합시다. 그럼 10월 달에는 5%인가 6%인가 할인해서 했단 말이야. 그럼 어디 보자. 그러면 9월 달까지 팔았던 그랜저라는 물건의 품질과 10월 달에 파는 그랜저라는 물건의 품질이 달라? 똑같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했죠. 그게 무슨 정책이다? 시가 정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신축 정책은 이거예요. 뭔가 다름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한대. 자동차 자, 기본 옵션이에요. 여기다 썬루프 설치하면 돈 얼마 더. 예? 후방 카메라 설치하면 얼마 더. 뭐 설치하면 뭔가 좀 달라질 때마다 가격을 달리합니까? 이게 신축 정책이야. 아파트 똑같은 101동인데 101호하고 701호는 어떤 보안, 통풍, 일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가격 달라요? 달라요. 동양이냐, 남양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101동은 뷰가 너무 좋아. 근데 109동은 공동묘지 바라보고 있어. 어때요? 여기 따라 가격 달라질 수 있나요? 그래서 뭔가 차이가 남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반영하는 것을 신축 정책이라고 그래요. 신정책. 그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칠판이 좀 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용어만 지금 정리해보면 중요하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얘는 앞에 무슨 말이 붙었나요? 할인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할인한 거지요. 근데 어림셈법은 어떻게 셈하겠대? 어림 잡아서 셈하니까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면서 아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중에 수년가란 말을 들어봤어.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들어는 봤어요. 수는 들어오는 돈의 가치에서 나가는 돈의 가치를 빼는 게 순이야. 돈 가지고 빼서 알아보는 것의 기준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0. 손익분기점 0. 그래서 돈 가지고 빼서 알아보는 것의 기준값은 0이고. 다음. 어림셈법은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그래서 끝에 승수라고 끝나면 어림셈법이니까 할인하지 않았고 율로 끝나면 어림셈법이니까 할인하지 않았다. 승수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밑으로 간다, 위로 간다. 밑으로, 분모로 간다. 예.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분모가 뭐야? 세전 현금 수지죠? 조소득 승수는 분모가 뭐야? 조소득.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다음.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차입자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담보가치가 하락한다면 대부비율이 100%가 넘어설 수도 있다.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목사님 말씀. 부부는 서로 순종해야 된다. 부부순 시작. 부순. 분수는 뭐하고 비교한다? 뭐하고 비교한다? 1. 1보다 크면 크다, 작다? 크다. 1보다 작으면 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됐고.
관리의 3방식 중에 자가 관리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한 특징이 있으나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다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꼼꼼한 관리가 안 됨에 따라서 무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위탁관리 장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꼼꼼한 관리가 되니까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기밀 보안 유지가 곤란하겠죠. 남한테 맡겨버리니까. 혼합관리는 자가와 위탁이 혼합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면 뭐가 불분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케팅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공급자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거야. 누구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에서 마케팅이 더욱더 강조가 되더라. 다음, STP. S는 여러 가지 소득, 성별, 연령층 등등등에 따라서 소비자를 뭐 하는 거다? 소집단으로 쪼개는 거다. 그 중에 목표를 하나 찍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무선화된 전략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더라. 가격 전략 하나만 들어봤다. 시가 정책. 똑같은 물건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거. 신축 정책. 뭔가 차이가 남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반영하는 거. 네, 나머지는 됐고.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 관계를 일회성 관계가 아닌 어떻게?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네. 책만 좀 펴놓고 잠깐 휴식했다 할게요. 책 이제 어디 펴보냐면요. 367페이지 부동산 금융 펴놓고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예.